이번에는 판구조론이고요. 여기가 지구 시스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긴 해요.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부시키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찍는 시점에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영상을 안 보고 기초조차, 암기조차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발 이 나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얘는 제목이 변동대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판구조론을 하기 전에 왜 그런 의문이 생겼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지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자, 변동대라 하면 화산대와 지진대라고 하는 화산과 지진이 주로 분포하는,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지도에 표기해 본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빨강색은 화산, 파랑색은 지진인데 지진대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를 조각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경계선이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대는 굉장히 이제 지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화산대는 모든 곳에 있지 않죠. 이게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경계 형태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화산대는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에서만 당연히 화산이 분출이 돼요. 근데 그게 모든 영역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과상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일치한다. 약간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에 어떤 경계가 있고 그 경계에는 지진이나 화산 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시작하고 싶은 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출발로 해서 우리가 뒤에 이제 대륙이동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잠깐 역사를 짚고 그 다음에 판구조론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판구조론 그림을 잠깐 띄워놨는데 그 전에 잠깐 역사적 흐름을 짚고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베게너가 만든 대륙이동설이고요. 역사적 흐름상 얘가 맨 처음에 나올 수가 있죠, 베게너.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년에 지구학 원을 하면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과거에 뭐 이제 교과상 연도를 따지자면 지금부터 3억 년 전에 우리 대륙들은 전부 다 한 뭉텅이였다. 그래서 초대륙이라고 하는, 자, 초대륙은 그 합쳐진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부터 3억 년 전에 걔는 판기아라는 이름이 붙였죠. 뭐 나머지도 많은데, 자, 어쨌든 이 증거가 뭐냐? 해안선의 일치가 있었고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저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이렇게 갖다 대면 해안선 모양이 퍼즐처럼 들어맞더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석의 분포도인데, 호주나 아니면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지금 위도가 많이 다르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다른데 같은 종류의 화석이 나온다는 건, 즉 생명체가 그때 살았다는 건 과거에는 환경이 같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체가 살았는데 지금 달라졌다. 그러면 지각이 이동했다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산맥의 일치인데, 유럽 쪽에 있는 그 에팔레치아 산맥이 이제 증거가 돼요. 근데 뭐 복잡하니까 가볍게 하면, 산맥이라는 게 생기려면 지금 뒤에 이제 판구조론 중에 충돌형, 판과 판이 충돌해서 솟구쳐서 높은 산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경계가 생겼다가 다시 벌어져서 쪼개져서 나눠졌기 때문에 생길 때 생긴 그 전체 긴 우리 태백산맥처럼 그런 라인이 지금은 서로 다른 지역에 퍼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걸 찾았던 거예요. 뭐 거기에 유럽에 있는 에팔레치아나 아틀라스 산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빙하의 흔적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보면 남극과 같이 다 합치면 하나의 과거에 이제 붙였다고 했을 때 일정 영역 부분이 빙하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빙하가 있던 지역이 좀 더 저위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빙하가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건 빙하가 얼어있던 대지 위에는 밑이죠. 그러니까 빙하가 위에 있었고 밑에 대지가 있었을 건데 거기엔 특유의 빙하은이 생겨요. 아무래도 물이 스몄다가 얼면서 팽창해서 풍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때 손톱으로 갈킨 것 같은 빙하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을 조사하신 분들은 과거의 빙하 유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걸 열심히 찾았겠죠. 증거를 찾아서 이제 논문을 만들고 정리를 했을 건데, 문제는 왜가 빠졌어요. 자, 어린 애기들이 많이 하는 왜 그런데,
즉, 왜 모였다가 왜 퍼졌냐, 대륙은 왜 이동하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뒤에 홈스라는 사람이 멘틀 대류설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멘틀 대류설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떠 있는 상태, 멘틀이라고 하는 유동성을 가진 고체에 떠 있는 상태고 밑에 멘틀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대류에 휩쓸린 위에 떠 있는 지각은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틀린 건 아닌데 그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베게너가 이제 재조명될 수 있었던 단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그냥 생각이고 실제로는 이것도 결국 왜예요. 왜? 자, 그렇잖아. 대류가 일어나려면 안쪽이 뜨거워야 되는데 왜 지구 안쪽이 뜨겁냐? 지구가 만들어진 지 40억 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뜨겁냐? 그 안에 뭐 발전되는 별 같은 수소행융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에너지원을 당시에는 설명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고 몰랐다. 근데 지금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이런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우리가 거의 1900년대 가까이 가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좀 힘들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서 한번 해저 확장설이 가죠. 자, 그래서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이론인데 자, 우리가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연히 땅을 이제 승전국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무작정 큰 땅이 중요하잖아.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항공이든 해양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가치를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침 초음파 탐지 이런 방식이 개발이 되면서 물에다가 배에서 초음파를 쏴요. 그럼 이 초음파가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수심을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저 지형을 훑고 댕겼는데 그 해저 지형에서 갑자기 솟구쳐 오른 산이나 아니면 구덩이 같은 이런 지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산이 그냥 하나만 우뚝 솟아 있는 게 아니라 산맥처럼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구덩이도 마찬가지, 이런 구멍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라인이 왜 생겼을까? 이런 이 형성된 형태의 원리는 뭘까? 규칙은 뭐가 있었을까? 라고 이제 찾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산맥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토양은 연대가 낮고, 그러니까 나이가 젊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특히나 이 구덩이 근처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암석이 존재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젊고 많으니까 나이가 여기서 얘가 밀려서 이렇게 이동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 이런 식의 이론이 발전이 자연스럽게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판구조론이 됐고요. 자, 판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 과학자가 뚜렷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을 쓰면 윌슨이라는 사람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판구조론은 많은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누구의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나마 제일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 지구를 10여 개의 조각으로 보는 건데 지각을 10여 개의 조각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근데 각 조각마다 특징을 보면 대륙판, 즉 말 그대로 대륙인 판 그리고 위에 바다가 고여있는 해양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대륙판과 해양판의 두께를 보면 해양판이 얇고요. 대륙판은 두껍죠. 하지만 둘의 밀도 차를 보면 얘가 밀도가 크고 얘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분명 부피는 대륙이 크지만 둘이 충돌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단단한 해양판이 대륙을 부시게 될 거예요. 파고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 대륙판과 해양판에 대한 설명까지 아셔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판이라고 하는 게 위에 떠 있는 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상부 멘틀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암석권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판을 다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류하는 곳을 연약권이라고 할 건데 자 어쨌든 이 암석권이 상부 멘틀을 왜 포함하냐? 멘틀은 순수하게 밑에 좀 자리가 애매한데
SiO2, 이산화탄소에 의한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수한 멘틀 상태일 때 유동성이 좋은 거지, 위에 이제 지각과 맞닿은 경계면에 보면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일부 용융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각의 일부가 멘틀에 녹아서 멘틀만 보면 불순물이 섞인 상태가 되겠죠. 그게 유동성이 떨어질 거니까 밑에 대류에서 움직일 때 유동성이 떨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움직이는 대륙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진짜 지각만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전체를 다 합쳐서 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 풀 때 해양판이나 대륙판, 이거를 해양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판이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전체를 판이다라고 보고 이것만 판이다 보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각 경계별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개로 잘려 있는 판들을 보여주는 자료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게 지구상 어디 있는 예시다 라는 걸 설명을 짚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진을 다시 띄워서 얘에서 어디가 지금 하는 얘기에 있는 예시다 라는 걸 표기해 가면서 넘어갈 거니까 중간중간 얘가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상의 그 위치까지 같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판의 경계는 발산, 수렴, 보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발산형 경계예요. 근데 또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 개의 경계는 판에 운동하는 형태만 얘기하는 거지 지각의 종류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과 해양판에 형성된 발산형 경계인 거죠. 자, 지금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대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멘틀의 상승부에 속해요. 그럼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지각이 살짝 들려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위로 솟구쳐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운반되면서 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잘 열려있는 구멍을 향해서 솟구치던 마그마가 그대로 분출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출이 된 이후의 환경이 어때? 바로 물이니까 급속하게 식으면서 구멍 근처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쌓이다 보니까 결국 거대한 덩어리가 될 거고 우리는 그거를 산맥이라고 부를 정도의 규모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그림상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경계라는 건. 그래서 산이 줄지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령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 중앙에 해령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때 여기서 또 이런 지형적인 특성도 있지만 지진의 형태와 화산의 유무가 중요한데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화산이 존재합니다. 자, 존재하면서 저 마그마가 분출되는 그 분출압에 의해서 지각이 떨리면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원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원지가 깊지 않아서 지진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 분류하는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얘는 어디에 대표적인 예시가 있냐면 대서양 중앙해령에 있어요. 그래서 쫙 대서양 중앙해령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얘는 방금 했던 발산형 경계랑 원리는 똑같지만 자, 위에 해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마그마가 분출되기 편하죠. 왜냐하면 해수가 위에 차 있으면 수압이 있으니까 나오는 걸 방해할 텐데 여기는 틈만 벌어지면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화산이 생기기도 쉬운데, 화산 생성이 되게 쉬운데 걔가 이제 저런 순수한 상태의 마그마는 점도가 떨어져요. 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흘러서 순상 화산이라고 하는 완만한 화산을 만들 거고 특히나 그게 잘 흘려서 이 기울어진 암석, 그러니까 경계, 뭐랄까 중력에 의해서 기울어진 경사면을 따라 흐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에 고여서 그대로 굳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지가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화산이 있겠지만 화산 외에는 다 평지. 그래서 그런 평지 지대를 우리는 열곡대라고 할 겁니다. 앞에서 했던 해양의 발산형 경계도 물론 위에 뭐 해령에 형성되어 있는 V자 열곡대 그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근데 열곡대라고 하는 이 세 단어만 가지고 표현하는 건 이런 노출되어 있는 대륙과 대륙 사이의 발산형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진을 저 분출하고 나오는 이
점에서 지진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형태의 대표적인 예시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역시나 쫙 펼쳐서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수렴형으로 갑시다. 수렴형이 좀 어려워요. 일단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섭입형과 또는 충돌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섭입형을 먼저 할 겁니다. 섭입형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도 가능해요. 어쨌든 해양판이 필요합니다. 충돌형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서로 만날 때만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자, 이게 상대적인 밀도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예제 그림을 가져온 건데 해양판 같은 경우가 밀도가 큰 거야. 얼만큼? 상부 멘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멘틀을 파고들어 위에 얹어서 본인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으면서 파고들어요. 우리는 그 자체를 섭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섭입이 되면서 위쪽에 얹어져 있는 대륙은 들려 있겠죠. 얹어져 있겠죠. 그러면서 얘네가 계속 뒤에서 밀려와서 여기 밑에 대륙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대륙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멘틀의 하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계속 맞물려서 내려가니까 베니오프대, 이거 단어 아셔야 돼요. 저기 베니오프대가 잘 안 보일 건데 베니오프대. 자, 이게 섭입대의 경계예요. 여기. 자, 저기는 계속해서 판과 판이 마찰에 의해서 비벼지고 있다 보니까 모두 진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지역이 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인 거죠. 자, 해서 얘네 같은 경우에 섭입대 같은 경우에는 진원이 지진이지. 지진이 천발도 있고 중발도 있고 신발도 있어요. 그래서 깊이에 따라 분류하는 모든 형태의 지진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림에도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마그마가 이제 녹아든 저 지각과 섞여가지고 형성된 뒤에 위로 솟구쳐서 화산을 만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을 우리는 호상열도라고 할 겁니다.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따로 써줄게요. 호상열도. 자, 근데 이런 섬도 판의 경계, 라인에 맞춰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는 일본이 되겠죠. 또 펼쳐서. 일본을 여기다 표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여기에 설명을 안 한 게 뭐가 있냐? 자, 여기 이 부분. 서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 자, 보세요. 이제 오다가 서로 만나서 한 명이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막 붙어가지고 맞물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서 말릴 때 구덩이가, 자, 여기 사이에 보이시나요? 구덩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구덩이를 우리는 해구라고 부를 거고요. 지금 그림상 굉장히 얕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뭐 책도 있죠. 해저 2만리. 굉장히 깊은, 아직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깊이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섭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림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살짝 설명하자면 이 호상열도가 생기는 부분이 물 밖에 드러나 있는 육지일 수도 있어요. 육지인 경우에 뭔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거 섭입대가 생기고 위에 이제 말려 있는데, 자, 이런 거지. 여기 바다가 여기까지 대륙 지각인데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러면 섭입대가 계속 지속되다가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솟구쳐가지고 화산을 만들 건데, 그러면 이건 육지 밖에 있는 화산이잖아요. 섬이 아니잖아. 물속에 솟구쳐온 섬이 아니잖아. 이런 걸 우리는 화산 호라고 부를 거야. 얘도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 해안선 근처에 나란하게 형성되어 있는 산맥이 될 거고요. 얘를 솟구치는 마그마. 자, 그러면 얘가 어디 있냐? 역시나 펼쳐서 여기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이 대표적인 예시가 돼요. 자, 섭입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뒤에 충돌형 넘어가 봅시다. 충돌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역시나 멘틀의 대류가 이렇게 하강부를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부딪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륙판 그 누구도 밑에 있는 멘틀보다 밀도가 크지 못해요. 그래서 섭입이라고 하는 멘틀을 뚫고 가라앉는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서로 부딪혀서 어쨌든 둘 중에 상대적인 밀도가 큰 애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애가 밑에 깔리겠지만 멘틀을 파고들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깔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서 계속 밀려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깔린 상태에서 위에 쌓여서 결국 위로 갈 방향이 아래가 안 되니까 위로 솟구치는 거죠. 원래는 섭입 때는 중력이 이 거대한 대륙에 걸리니까 무거우니까 가라앉았던 거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라앉을 수가 없으니 갈 방법은 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에 의해서 쌓인 대륙의 위에 있던 지각들이 위로 솟구친 산맥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그 산맥을 여기 나와 있듯이 습곡산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그림이랑 차이점이 뭐냐? 밑에서 마그마가 솟구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돌형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변동들 중에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위에, 여기도 지진되고, 여기 안에 있는, 그래도 멘트 들어가기 전까지도 지진되고 하다 보니까 지진의 깊이를 구분하자면 천발 지진도 있고, 중발 지진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펼쳐서 지금 보시면 얘네가 제일 유명한 인도랑 유라시아판이랑 충돌해서 만들어진 히말라야의 대표적인 예시가 돼요. 히말라야 알프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산맥이 3개 나와요.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3개가 나오는데 히말라야 알프스가 지금 하는 충돌형이고 안데스 같은 경우에 앞에서 했던 섭입형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구분을 해놓읍시다. 알겠죠? 자, 마지막 보존형. 자, 지금 보존형인데 우리가 태평양판을 그냥 대충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태평양판이 제일 크고 바깥쪽에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해가지고 화산대도 제일 밀집해 있잖아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이제 양쪽에서 여기 섭입형도 있고 어딘가 발산형도 있을 거 아니야. 발산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대류가 전부 다 균일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류의 세기 차이 때문에 여기에 같은 판 내부라 하더라도 같은 판 경계에서 속도차가 발생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빠른 애는 많이 가고 느린 애는 적게 가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가고 적게 가고 또는 뭐 이렇게 느리게 되는 이렇게 섭입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도 끊어지는. 근데 이게 뭐 발산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걸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이런 경계의 끊어진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랑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는 건 해령을 표기한 겁니다. 여기는 보존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존형이라고 부를 건 끊어져서 구분해 놓은 여기를 이 부분을 보존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그림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 보존형 경계인데 여기서 이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습곡산맥처럼 지형적인 형태를 변환단층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으니까 마그마가 생성돼서 위로 솟구치는 구조는 아니니까요. 여기서도 화산은 없어요. 여기 있을까요? 화산은 없는 구조고요. 여기서 지진은 있죠. 지진은 어쨌든 이 보존형 경계에서 서로 속도차에서 비벼지니까 얕은 천발 지진은 있어요. 지표 근처에 가깝게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는 다 됐고 마지막으로 전부를 한번 정리해주면 자, 지금 이게 태블릿에 안 넘어가 있네요. 그래서 따로 정리해서 이제 캡처해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지금 띄워드릴게요. 자, 이런 사진인 건데 전체적으로 교과서에도 이렇게 정리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지금 내가 설명한 건 거의 지구학 원에 입각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에 욕심이 있으시면 내가 지금 설명한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단원이 뒤에 이제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의 장점, 단점, 피해, 뭐 대비 예측, 대비 대책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파트가 좀 있는데 너무 상식적이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 딱 하나만 짚고 갈게요. 뭐만 알면 되냐면 우리가 지진이라는 입장에서 지진은 얼만큼 세다라는 걸 표기할 수 있는 규모와
진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둘의 정의를 살펴보면 규모는 지진 에너지의 크기를 표현하는 명칭이고 진도는 말 그대로 진동의 세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둘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 얘는 진원의 에너지의 크기를 표기하는 명칭이고요. 여기는 특정 지역, 지진이 도달한 지역에서의 진동의 정도를 표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반도를 EBS에 누가 이렇게 한반도를 많이 그리시죠, 그죠? 여기서 저 어딘가 진원지가 진앙이라고 할까요? 표면이니까 진앙이 생겼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한반도에 있는 A, B, C 지역에 각각 퍼져나간 진동이 도달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ABC 경로의 밑에 지각이 어떤 성분을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도착하는 형태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세 지진은 A, B, C 지역에서 느낀 지진은 다 여기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라고 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크기로 측정이 될 거예요. 근데 진도는 이 세 영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뭐를 거쳐왔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얼만큼의 이제 진동의 형태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갖게 되겠죠. 정리하면 규모는 같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면 똑같은 값이 다른 지역에 형성되지만 진도는 각 지역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